민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하얀 가루 먹기 싫어. 그 순간 정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걸.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희는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간의 약사 경력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줄까? 정희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눈엔 그냥 풀밭처럼 보여도 정희에게 약초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귀한 선물이었어요. 약초원은 그녀와 남편 상철이 함께 일구어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40년 전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이곳 시골 마을의 작은 약국을 열고 약초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대학에서 약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정희와 함께 약초를 심고 가꿨습니다. 여보, 우리가 심은 천궁이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봄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상철은 이제 곁에 없었지만 정희 눈엔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산양산 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산양산 삼은 그들 약초 중에서도 손꼽히는 보물이었죠. 야생 인삼과 거의 흡사한 효능을 가진 이 약초는 상철이 특별히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무슨 약초인가요? 문득 귓가에 준호의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교수님이라 부르며 약초에 대해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 기억에 정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어엿한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상철의 아들답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았지만 약초보다는 더 큰 자연, 숲과 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약초원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정희는 산양산 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변 잡초를 골라냈습니다. 1시간쯤 일하고 나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서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얼른 허리를 펴고 손을 흙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민서가 뛰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준호와 혜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서, 벌써 왔구나.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반겼습니다. 민서는 7살 꼬마였지만 약초원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약초 알려줄 거예요? 민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산양산삼이란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약초지. 정희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산양산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준호와 혜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의 활동이 그를 지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준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침에 약초를 돌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지.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이 걱정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요. 현대건설이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약초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개발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약초원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가꿔온 이곳을 어떻게? 혜진이 다가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준호가 환경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희는 혜진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약초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상철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그들이 평생 연구해온 귀중한 약초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준호야,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요즘 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다고 하더구나.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합법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예쁜 꽃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민서는 작은 금낭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 정희는 약초원을 더욱 지키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은 정희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희가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혜진이 부엌에 들어와 정희를 도왔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정희는 며느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은 간호사 출신으로 5년 전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에만 익숙한 혜진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노트북을 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개발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위험하지 않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평화적인 시위니까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혜진은 설거지를 마친 후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혜진이 때때로 보이는 무관심이 약간 신경 쓰였지만 직장일로 바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와 혜진, 민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정희는 문득 정원의 약초들이 걱정되어 다시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희는 오랜 이웃이자 같은 약사 출신인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마을에서 함께 약국을 운영했던 동료였습니다. 정희야, 잘 지냈어? 영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럭저럭이야. 요즘 개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 얘기뿐이더라. 땅값이 오른다고 다들 들떠 있어.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희야, 혜진이는 어때? 잘 지내? 정희는 영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진이? 응. 잘 지내지. 왜?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혜진이가 부동산 중개소에 자주 드나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히 강태산이란 개발업자와 몇 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사는 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도 소문일 뿐이라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영자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오늘 새로 들어온 녹용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와서 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영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혜진이가 부동산 중개소에 강태산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는데 문득 약초원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켜야 해.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약초원 위로 곧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화벨 소리가 한밤중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전화를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간 정희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정희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개발 반대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혜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정희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상철을 깨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상철은 최근 심장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민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정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강하게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개발 반대 모임이 열린 마을 회관에서 목격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다툼이라도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평소처럼 모임 끝나고 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천천히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와 상철은 마을 곳곳에 준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약초원에 가는 대신 준호를 찾아 마을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상철도 대학 강의를 취소하고 아내와 함께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잠시 쉬었다 가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를 찾아야지.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상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상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중증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상철의 심장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요. 정희는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상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희는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정희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곧 회복하실 거예요. 준호도 꼭 찾을 거고요. 하지만 상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준호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날 상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들었고 정희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영자가 정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자가 급히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정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 혼자 두고 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정희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장례 절차를 따랐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상철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준호의 실종은 그 구멍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의 친구 민우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개발 반대 시위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준호 형이 위협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들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위협 전화라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형이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또한 아들의 실종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안경, 책, 수첩, 마치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상철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상철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호, 약초원, 지켜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혹시 준호가 하지만 문을 열자 혜진과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옷 차림이었고 혜진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늘나라 갔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 민서가 정희의 눈물을 작은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슬퍼요. 그 순간 정희는 민서에게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민서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정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저희 둘이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준호도 분명 돌아올 거예요. 정희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혜진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자의 경고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일까요? 그날 밤 민서는 정희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정희의 슬픔에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의 장례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준호의 실종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약초원에서 일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아침 일찍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약초원은 상철과 준호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개발 계획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혁신도시 개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구석자리를 겨우 찾아 앉았습니다. 군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군에 역사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드디어 국토부에서 우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군수의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개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약초원이 있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 구역은 혁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희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꿔온 약초원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이 정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탐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약초원 땅값이 하룻밤새 몇 배로 뛰었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혜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혜진이 정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희는 멍한 표정으로 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것보다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민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정희는 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혜진의 제안이 갑작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준호도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그리고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약초원도 이제 개발된다고 하니 집을 파시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혜진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정희야, 괜찮니? 설명회 소식 들었어. 영자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 어서 들어오세요. 혜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자는 들어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잠시 둘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 저는 주방에서 뭐 좀 준비할게요. 혜진은 눈치를 채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정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아까 혜진이가 뭐라고 하던 함께 살자고 집도 팔면 좋을 거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땅값이 뛴 타이밍에 함께 살자는 제안이 이상해요. 혹시 영자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영자 이모, 차 한 잔 드세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차를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가봐야 해. 그리고 정희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자가 떠난 후 정희는 혜진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자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서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정희는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집을 판 돈으로 정희는 혜진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의 제안대로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첫날 민서는 정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랑 같이 살게 됐구나. 정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민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 사이에 약초원에 가서 아직 남아있는 귀중한 약초들을 돌보았습니다. 혜진은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집안일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나 2달째 접어들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서 영재교육원 등록금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바로 통장에서 돈을 꺼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서 교육은 중요하지. 이후로도 혜진은 종종 민서의 교육비나 예체능, 활동비를 이유로 정희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요청 빈도가 잦아지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약초원에서 채집한 약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습관으로 그녀는 채집한 약초의 상태와 효능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할미꽃이라고 하는 약초란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셨지. 정희는 민서에게 약초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약사 될래요. 할머니처럼. 민서의 순수한 말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옛 약국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영자를 포함한 3명의 은퇴한 약사들이 모였습니다. 정희야, 혜진이네 집으로 이사한 뒤 어떠니?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와 함께 지내니 외롭지 않아.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혜진이가 돈 같은 거 요구하진 않니? 다른 동료인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난 혜진이가
마음에 걸려 특히 그 부동산 개발업자 강태산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있어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산이라니? 혁신도시 개발의 주요 업자야. 아주 수완이 좋기로 소문났지.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정희는 혜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통화 내용, 외출 시간, 표정 변화 등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 정희는 그가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태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무언가 서류를 혜진에게 건넸고 혜진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혜진이 창밖을 바라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준호 일도 그 둘이? 무서운 생각이 정희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정희는 진실을 알아버렸다. 혜진, 강태산, 약초원 개발, 준호의 실종, 그리고 상철의 마지막 말. 준호, 지켜, 약초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폭풍 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카페에서 혜진과 강태산의 만남을 본 이후 정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진이 정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희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민이라니?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에요. 사실 준호가 실종되기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민서의 미래를 위해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준호도 찾지 못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호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경찰도 포기했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혜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혜진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초원 땅을 아직 처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그곳은 어머니 소유인데 혁신도시 개발로 값어치가 많이 올랐으니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약초원을 팔라니 4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을 그냥 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가요. 혜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에는 좋은 요양시설이 많아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시설.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생각해봐야겠구나. 정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정희를 근처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캐나다에도 이런 시설이 많아요. 요양원은 깨끗했지만 삭막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늙어가는 모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혜진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외출했습니다. 정희는 민서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책 읽어줘요. 민서가 졸린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민서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는 정희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민서를 이불 속에 눕히고 바라보았다. 얼굴이 어쩐지 평소보다 창백했다. 이마를 짚어보니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민서야, 괜찮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서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뒤척이더니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그 하얀 거 먹기 싫어. 정희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하얀 가루라니? 할아버지처럼 아프기 싫어. 정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할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끔찍한 의심이 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희의 손끝에 오래된 약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혜진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작고 낯선 유리병이 정희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혜진의 노트북. 정희는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 쉽게 열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자 강태산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손끝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하나씩 메일을 열었다. 내용을 읽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약초원 땅 문서, 곧 확보 예정, 정희 곧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 준호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됐다. 이제 아무도 개발을 막을 수 없어. 상철 교수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어. 이제 정희만 잘 처리하면 돼.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 혜진과 강태산의 계획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하얀 가루와 민서의 잠꼬대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민서에게도 그 가루를 먹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정희는 재빨리 유리병의 가루를 조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민서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잘랐습니다. 모든 증거를 작은 봉투에 넣고 옷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아직 혜진이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정희는 노트북에 이메일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진의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큰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 괜찮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들이 있어. 분석해 줄 수 있니?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시간 후 정희는 영자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발견한 하얀 가루와 민서의 머리카락,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모두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자는 하얀 가루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디곡신이나 비슷한 심장 약물일 수 있어.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지. 정희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만 기다려. 내 옛 제자가 약학대학 연구실에서 일해. 바로 분석해달라고 할게. 영자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리는 2시간이 두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루는 정말로 디곡신과 다른 심장 약물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민서의 머리카락에서도 미량의 디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아, 영자야. 정희의 목소리는 비통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정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혜진아, 난 약초원도 팔지 않을 거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을 거야.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걸 알았어. 상철이와 준호 일도, 내가 강태산과 공모한 것도.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 내가 민서에게 준 약도. 정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혜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과 준호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요.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정희는 혜진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어. 정희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야. 준호를 어떻게 했는지, 상철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 없어요.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40년 약사였다는 걸 잊었니?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내 손녀야. 너에게 맡길 수 없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혜진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분노와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상철이,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안개 속처럼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민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영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물이 담긴 봉투와 혜진의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야. 영자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고통,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정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실종, 상철의 죽음, 그리고 혜진과 강태산의 공모 관계까지. 형사들은 정희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특히 약물 분석 결과와 이메일 내용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테니 걱정 마세요.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혜진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압수되었고 강태산도 체포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더 많은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준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경찰서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 준호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북쪽 계곡에서 준호의 차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유해도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이 준호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희는 식물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그 순간 끊어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정희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물기 있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울었기 때문이었죠. 혜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태산과 함께 혁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고 준호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자 그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상철에게도 디곡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법정을 둘러보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예. 강태산을 만난 순간부터요. 중학교 동창이었던 그가 개발 계획을 알려줬고 준호와 결혼하면 약초원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혜진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혜진의 계산된 목표였다니. 민서마저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정희는 들숨조차 아플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혜진과 강태산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정희의 마음에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민서의 양육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혜진의 부모는 해외에 살고 있었고 민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희가 민서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엄마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민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될 거예요. 상담사가 정희에게 조언했습니다. 정희는 민서와 함께 약초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약초원 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준호의 환경보호 활동과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봄날 정희와 민서는 함께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민서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정희는 약초원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약초들의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곳은 할아버지와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곳이란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정희는 민서를 약초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철이 특별히 아끼던 산양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약초야. 아주 특별하지.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약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약초원을 아들 준호의 뜻대로 자연학습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초원 한쪽에는 상철과 준호의 유품으로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환경보호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었죠. 점차 민서도 약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를 따라 약초에 물을 주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서가 작은 보랏빛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페랭이 꽃이라고 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 정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거예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지. 약초는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치료해준단다. 정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준호와 상철이 약초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소, 여보. 상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꿈에서 깨어나 베개가 젖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위안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서와 함께 약초원으로 향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약초원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약사가 될래요. 갑자기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라움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예. 할머니처럼 약초로 사람들을 도울래요. 민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정희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정희와 민서의 약초원에는 종종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40년간의 약사 경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약초의 치유력을 가르쳤고 영자도 그녀의 교육에 합류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약초의 뿌리 이야기를 해볼까?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서는 정희 옆에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약초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정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을 심다니.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자라는 법이지. 어느 날 정희는 약초원 한가운데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면서 약초들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 사진 앞에 놓을 거예요.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기념관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여보, 준호야, 보고 있니? 우리 민서가 얼마나 자랐는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약초원엔 어느새 봄이 퍼지고 있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그 땅 위로 정희의 상처도 조용히 아물고 있었다. 정희와 민서는 손을 잡고 약초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약초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꿈이 자라는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정희는 깨달았다. 약초원의 진짜 힘은 뿌리도 잎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 따뜻함, 바로 그게 진짜였죠.